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송치훈 부원장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가 있어서 일어나지 못하시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잠시 후에 뵙고요.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좌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송치웅입니다. 경제인문사회 연구회가 만들어지고 저희 그 연구기관들이 소관국책연구기관으로 재탄생한 지 22년이 되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이제 성년이 되었고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고 했으니까 강산이 2번 바뀐 셈이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조금 이렇게 피부로 느끼실 수 있는 얘기를 그냥 하나 먼저 들려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97년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시티폰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게 수신은 안 되고 발신만 할 수 있는 전화라서 그 영혼의 단짝인 그 삐삐와 함께 꼭 사용을 했어야 했고요. 그 공중전화 부스 앞에 그 줄을 서서 사람들이 기다릴 때 그 공중전화 부스 옆에서 굉장히 한껏 폼을 잡고 이렇게 전화를 하던 그런 그 이른바 신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이제 이동통신이 이루어지고 뭐 벽돌만한 크기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지만 이제 휴대폰이 탄생을 했고요. 20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스마트폰을 생산을 하고 있고 우리 국민 모두가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뭐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 동영상 시청, 영화 시청 그리고 실생활에 필요한 모든 생활용품들을 주문하고 있고 자동차 시동도 걸 수 있고요. 아마도 우리의 건강을 챙기는 필수 도구로서 곧 자리를 잡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아마도 한 10년쯤 지나면 스마트폰으로 우주선을 탈 수도 있는 그런 아마 시대가 도래할 것 같습니다. 이미 뭐 LP판이 사라지고 CD가 사라지고 음원으로 음악을 듣고 있고요. 필름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이제 파일로 영화가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코닥이라고 하는 큰 회사가 사라지고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이 글로벌 기업으로 이미 탄생을 했습니다. 이런 그 기술적 진보가 가능했던 이유는 아마도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경제사회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 과정에서 이런 변화를 담아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부의 노력과 함께 우리 국책연구기관들이 어떠한 법과 제도에 우리가 처해 있으며 이것을 진단하고 기술의 진보와 경제사회 발전에 부합하는 법과 제도는 무엇인가를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평가를 하고 정책 대안을 만들면서 20년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아니면 오로지 상상만 했던 그런 시대가 만들어지는데 우리 국책연구기관들이 상당히 나름대로 중요한 기여를 했다라고 저희는 자부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우리 국책연구기관들은 과연 20년 전에 비해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물론 예산이나 조직은 많이 성장을 했지만 20년 전에 저희의 연구 활동을 규정했던 법과 제도는 과연 20년 후에 오늘날 우리가 국가와 국민이 요구하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적합하게 변화해 왔는가에 대해서는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도 그리고 마음의 여유도 없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그 저희 토론이 이 국책연구기관들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 보다 더 발전된 모습으로 국민과 국가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서 또 싱크탱크로서 발전하기 위한 그 큰 첫걸음이 아마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봄이 깊어가는데 제가 서설이 좀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 참석해 주신 전문가 네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법제 연구의 아마 최고 권위자 중에 한 분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최완용 선임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김현노 기획조정팀장님 모셨습니다. 아마도 그 차세대 연구자 유망주가 아니실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늘 미래를 고민하고 있는 우리 조용래 미래전략팀장 모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사실 스페셜 게스트를 한번 모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경제인문사회 연구회가 만들어질 때 동시대에 태어났던 그 쌍둥이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이름도 바뀌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문과 이과로 나누어지고 하다 보니 좀 대면대면하게 살아왔던 부분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조금 더 친밀하게 네트워크를 하면서 함께 발전하고 공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김태우 경영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예, 그럼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토론을 어떻게 진행할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슈 레이징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결국 이제 무엇이 문제인가, what's matter,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이슈로 다가오는가를 먼저 좀 논의를 하고 나서 저희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국책연구기관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활동을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제도나 시스템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이 부분에 대한 그 논의를 먼저 시작을 하고 싶고요. 아마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그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몇 달 동안 상당히 많은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고민을 해오신 조용래 팀장님께 먼저 좀 말씀을 좀 여쭙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팀장님 말씀 주시죠. 예, 방금 소개받은 과기정책형 미래전략 팀장 조용래입니다. 우선 이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발표 자료를 마지막까지 고치다가 과연 싱크탱크란 게 과연 뭐지? 한번 생각하면서 그림을 몇 개 찾아봤는데요. 저기 싱크탱크가 하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탱크 위에서 띵크를 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느낀 게 저도 처음에 이 연구원에 들어올 때 생각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저는 이제 처음 들어왔을 때 학위 마치고 당시 원장님이 일주일 지나고 나서 저한테 일주일 동안 소감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셨었어요. 간부들 다 계시는 데서. 그래서 그때 제가 전 꿈의 스태피를 들어와서 너무나 기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우리 연구원이라는 생각, 그 다음에 제가 국가 싱크탱크에서 일하고 있다는 생각, 그런 생각으로 되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것 자체가 사실 그때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던 그런 노력과 그 결실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 대한 역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책연구기관의 역사도 이 작업을 하면서 저희가 한번 고찰을 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국책연구기관 체제는 50년이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연구회 체제가 이제 20년이 됐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인문사회 분야에서의 연구원들의 체제입니다. 인문사회 연구원들의 체제를 보면은 연구원이 만들어지고 나서 각각의 부처별로 있다가 그 외에는 20년 연구회 체제로 들어가면서 정출연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큰 어떤 제도의 개선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빨간색으로 보시다시피 다른 우리 쌍둥이 형제인 국가과학기술 체제를 보시면은요, 큰 흐름들의 축에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변화의 과정을 만들어내는 그런 제도 개선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0년 동안의 역사를 쭉 봤을 때 국책연구기관, 국가의 정책을 만들어내는 그런 연구 기관에 대한 제도 개선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요. 그 지원 시스템이라는 것을 두 가지 관점에서 저는 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법제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이제 시스템 1입니다. 시스템 1을 보시면은요, 19년도부터 연구의 체제가 출범한 이후부터 저희가 한번 쭉 저는 어떻게 보면 또 실무자이기 때문에요. 이 전체 흐름을 한번 조망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2017년을 기점으로 해서 출연금의 비중을 지금 자체 수탁 비중이 이제 초과하는 그런 흐름을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연구원들의 어떤 흐름들을 같이 저희가 최근 자료를 가지고 한번 고찰을 해봤을 때도 큰 면에 있어서 자체 수탁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사실 많은 부분이 커 보이진 않지만 이 부분에서 인건비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연구의 안정성 문제라든지 자율성 문제라든지 이 부분이 많이 결정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스템 두 번째로 저희가 제도를 보았을 때요,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책연구기관 사이드 같은 경우는
일단 왜 국책연구기관이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임무와 목적을 정의하는 어떤 철학법 같은 게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기 같은 경우는 그 철학을 규정하는 법이 존재를 합니다. 그 과학기술기본법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 추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법이 존재를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혁신법까지 만들어졌고요. 근데 지금 정출현,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국책연구기관 같은 경우는 철학을 만들어내는 것, 그다음에 연구 추진에 대해서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방향성을 규정하는 제도가 상대적으로 미비하지 않느냐. 그럼 남아있는 법은 무엇이냐? 결국은 출연 연구 기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설립할 것인가에 대한 그냥 오퍼레이팅하는 거에 대한 것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학이라는 것, 운영이라는 것이 연구 운영이라는 것이 켜켜이 층을 레이어를 만들어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의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견지에서 보았을 때 결국은 연구 창의성이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그런 정책 개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그 여러 가지 팩트 시트를 보면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슈 레이징을 아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그래프라고 그러죠. 이 도표를 이용하고 그림을 통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아까 그 싱크탱크가 굉장히 기억에만 남는 아주 좋은 그 발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이슈 레이징을 해주셨는데 아마 이슈 레이징을 하시는 과정에서 아마 이게 어떤 이유로 이러한 그 현황이 나타나게 됐는가에 대해서도 아마 많이 고민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조용래 팀장님께 말씀을 여쭤야 되는데 저희 같은 기관이라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팀장님 고민하셨던 부분 다시 한번 좀 말씀 주시면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관점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는 제가 팩트 시트를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다고 일단 스페큘레이션을 했고요. 그렇다면 왜 그런가를 한번 이제 좀 더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과 같이 들어갔고요. 저희 전략기획실장도 같이 들어가고 계속 파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저희 원장님께서 그리신 그림인데요. 이 그림 가지고 계속 파보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과기 쪽도 같이 보게 되고요. 이게 지금 정부 출연 기관법을 저희가 요약적으로 한번 도식화해 놓은 내용입니다. 총 8개의 스텝을 거치고 있는데요. 그 8개의 스텝을 저희가 이렇게 다 이제 분해해서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여기서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일단 정부 출연기관법이라는 것은 출연금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은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팩트를 확인해 봤을 때 어떤 정책 지정이라든지 지정 수탁이라든지 이런 제도 자체가 여기에 다 들어갈 수 있는 현행 체제는 아닌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그 체제에서 지금 저희가 좀 문제를 삼았던 것은 일단 첫 번째 예산 구조입니다. 예산 구조에 있어서 어쨌든 결국은 출연금과 정책 지정에 해당되는 정부 정책 연구비 프로세스가 이원화돼서 움직인다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혼선이 많이 생기고요. 네, 거버넌스에 있어서도 종합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주체가 사실 그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버넌스의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예외 조항이라도 있느냐? 그 예외 조항에 해당되는 부분도 그렇게 찾아지지 않는다. 근거 규정도 좀 미비하지 않느냐라고 봤습니다. 그럼 저희 또 쌍둥이 형제를 다시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쌍둥이 형제를 보시면요, 정부 출연기관법에서 2004년에 과학기술 그 분야 출연기관법이 만들어진 게 맞죠. 그래서 법의 체계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주 비슷한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학법이라든지 아니면 연구 추진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모를 하지 않는 경우, 그다음에 공모를 할 수 있는 경우 이런 예외들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잘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요.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 행정기관 쪽을 통해서 점선으로 해서 정책 지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별도법으로 해서 만들어놨다는 이제 그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같은 출연금을 가지고 하더라도 출연금으로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탁으로 한다. 수탁 중에서도 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공모를 취하지 않고
다이렉트 펀딩으로 해가지고 R&D 그 자금을 투입해서 진행을 한다. 이런 이제 그 논의를 함으로써 연구기관이 연구기관답게 말 그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들을 만들어놨다는 게 굉장히 특징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저희 국책연구기관의 문제를 도식화해서 약간 순환 구조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 지금 법제도에 이런 한계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공모 중심의 정책 연구를 하게 되는 모든 정책 연구가 공모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럼 거의 100%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공모를 하고 그다음에 과제 선정 평가를 하고 또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한 연구 행정의 비효율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연구 기간도 굉장히 단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자들은 계속 허덕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결과 결국은 연구기관들은 정책적인 아니면 전략적인 어떤 대응에 있어서도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어떤 현상을 보고 그 현상이 도대체 왜 나타나게 됐는가를 아마도 되돌아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연구자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닌가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조용래 팀장님께서는 굉장히 좋은 그 연구자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슈 레이징과 그다음에 그 원인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이 실질적인 어떤 그 케이스 스터디의 어떤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국책연구기관이 직접 그 경험하고 계시는 그 실질적인 사례를 좀 듣는 시간을 마련하면 어떨까 싶고요. 먼저 그 우리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김현노 팀장님께서 우리 조용래 팀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 문제 의식과 그다음에 어떤 그 원인 혹시 그 경험하시면서 공유를 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획조정팀장 김현노입니다. 먼저 말씀 좀 드리기 전에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토론할 기회를 좀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제가 이 작년 8월에 기획조정팀장을 좀 맡게 돼서 저희는 기획조정팀에서는 이제 연구 기획하고 예산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제가 그렇게 큰 전문가는 아니지만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좀 저희도 좀 고민을 해봤고 그래서 자료를 좀 만들어봤는데요.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기관의 예산 구조가 좀 어떻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예산이 어떻게 좀 수탁과제 중심으로 어떻게 좀 변화가 되고 있는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기관의 한 인력은 한 3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정규직이 한 70% 되고 비정규직이 한 30%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도 좀 보여드리겠지만 저희가 총 예산은 한 413억 정도 돼서요. 인력하고 예산을 봤을 때 아까 뭐 조용래 팀장님이 만들어주신 자료에도 좀 있었지만 26개 기관, 저희 경인사 소속 기관 중에서 저희가 한 중상위 정도는 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뜯어봤을 때 뭐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정부 출연금하고 자체 수입, 수탁 사업 수입입니다. 그걸로 좀 구성이 되는데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약 그 비율이 한 54%에서 한 46%로 좀 되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정부 출연금에는 인건비, 그다음에 경상운영비, 그다음에 그 기관고유 사업비, 그다음에 연구지원 사업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 출연금과 자체 수입 비율을 좀 따져봤을 때 저희 기관에서는 그래도 수탁 사업 예산 비중이 좀 다소 좀 높은 편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슈가 좀 되고 문제가 됐던 게 결국은 이제 인건비에 저희가 정규직 인건비의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수탁 사업을 또 진행해야 되는 것으로 좀 연결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인건비 구조를 좀 한번 뜯어봤을 때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를 봤을 때 저희가 인건비 한 7대 3 정도, 71%에서 29%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 사업으로 하는 게 한 53억 정도 되고 있어서요. 저희가 이 PBS로 한 53억 정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무계약직으로 전환이 됨으로써 무계약직에서 인건비는 저희가 정부 출연금으로 100%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규직 같은 경우는 다른 기관들도 좀 비슷하겠지만 정부 출연금에서 한 70%밖에 받지 못해서 30%는 저희가 자체 수입을 충당해야 된다. 이런 현상에 좀 놓여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좀 말씀드릴 것 같은 게 그러면 저희가 이런 이 수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저희가 이 발주자가 좀 어디냐라고 봤을 때 저희가 뭐 저희 중앙부처에서 카운터파트라고 좀 볼 수 있겠죠. 환경부가 저희가 이제 차지하고 있는 수탁 사업에서 한 52%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수탁 사업이 환경부가 발주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 수로는 이제 환경산업기술원, 그래서 환경 쪽 관련된 기관들
에서 나오는 그런 수탁 사업을 저희가 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50% 이상은 환경부에서 좀 하고 있는 수탁을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3년 동안 좀 봤을 때 수탁 규모나 수탁 과제의 규모나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 발주하는 금액의 좀 추이가 좀 어떤지 좀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뭐 2억 원 이상으로 좀 금액별로 좀 나눠봤는데 소규모 과제 관련해서는 좀 뭐 그렇게 큰 변동은 없지만 2억 이상의 좀 규모가 좀 큰 과제는 계속해서 좀 증가하는 추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이제 환경부에서 저희가 발제한 수탁 과제 금액도 좀 증가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환경부 과제를 좀 주로 하고 그다음에 이 과제 금액들도 좀 올라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앞에서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이제 국가가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국가 최상의 법정 계획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그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제 다학제적인 분야의 연구 정보들이 필요하고 또 그런 그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들이 꼭 다른 기관들은 좀 어렵지 않나 해서 이런 그 국가 최상위 계획 같은 거를 좀 진행하다 보니 수탁 과제도 좀 많이 좀 비중이 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우연입니다만 저희 그 원내에 계신 조영래 팀장님 그리고 저희 위층에 계신 우리 김현노 팀장님께 말씀을 여쭙고 옆에 단지에 계신 최현용 박사님께 말씀을 여쭙게 되었는데요. 네, 법제연구원 사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법제연구원 최현용입니다. 몇 년 전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의 분류 중에 연구개발 목적기관을 별도 분류하는 그런 논의들이 있었고요. 실제로 지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연구개발 목적기관에 대해서는 그 고유한 특성들을 고려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다른 그 지침이나 기준들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하지 않았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중심으로 규제나 기준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연구기관, 그러니까 창의성과 뭐 고도의 전략성, 뭐 여러 가지 그 다른 특성들을 갖고 있는 연구기관의 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지침들이 들어오면서 결국은 자율경영이랄까요? 뭐 이런 건 뭐 힘든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뭐 좀 과하게 이거 이렇게 분류해서는 안 된다. 연구개발 목적기관을 공공기관에서 빼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법을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게 맞다. 연구기관 특성에 맞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기회들을 저희가 지금 갖는 게 아마 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되어 있는 공청회 이외에 처음일 거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우리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이 그렇게 그 미흡했다. 뭐 이렇게 이제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한번 쭉 그 살펴봤는데 정부 출연 연구기관법의 특징이죠. 저희가 지금 국책 연구기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법에서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죠. 국가 정책이란 말은 한 마디도 안 나옵니다. 저희는 이제 국책 연구기관, 국가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자고 국가 정책의 연구는 다른 특성들을 갖고 있다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도적으로는 정부에서 출연한 그래서 연구를 시키는 기관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어떤 사명감을 요구해야 될지 참 어려운 문제가 되죠. 예산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 99년도에 정부 출연 연구기관법 제정 당시에 경상비 20%를 삭감했죠. 기관을 운영하는데 경상비가 기반이 돼야 되는데 경상비 20%를 삭감했습니다. 뭐 방망경영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22년 동안 경상비가 증가된 케이스는 최근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면서 한 번 올라간 거 빼고는 제 기억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연 연구 기간 본래 출연 연구 기간에 줬던 그 예산을 출연금하고 정책 연구비로 구분해 갖고 정책 연구비는 경쟁을 통해서 따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업 조직이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정책 연구 기간에 맞냐? 자체 수입 확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그 경쟁에 이제 내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연구 과제를 수행하다가도 갑자기 그 수탁처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더 이상 고민이 없이 분절적으로 이 연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 여러 차례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기본 연구 과제를 좀 충실해라. 충실히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수탁 과제가 한 7개 정도 되는데요. 예. 제가 기본 과제 하나 하고 수탁 과제를 7개 하고 있습니다. 수탁 과제 수탁처 7군데에서 전화가 옵니다. 일주일 내내 옵니다. 기본 과제를 고민할 틈을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나와서 일을 합니다. 주 52시간 때문에 나와 있는 티도 못 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 국책연구기관의 종사자들은 근로자냐, 아니면 공무원이냐, 아니면 뭐냐, 신분에 있어서 혼란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정책연구, 국가정책연구의 특성을 우리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 시스템을 가질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국토개발연구원 육성법을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그 연구기관의 설립법을 한번 찾아봤었는데요. 여기 이런 조문이 있더라고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건설 종합계획법 제2조 각호 2 사항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을 위한 중요한 연구조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타의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정책지정제도가 개별법에는 있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도 그랬고요. KDI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병사년 체제로 돌아오면서 그 조문들은 다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뒷받침됐던 중요한 요소들이 사라져버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른바 이게 경쟁이 맞나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국가정책 연구를 경쟁을 통해서 뭔가를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 국책연구기관의 위상은 학술연구와 정책연구의 접점을 찾아내고 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집단지성의 중심에 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런 체계로 앞으로 지원 시스템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한용 박사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우리 조용래 팀장님께서도 좋은 이슈를 레이징 해주시고 처음에 이 원인을 얘기해 주셨지만 최한용 우리 박사님께서 한 번 더 우리 국책연구기관들이 처해 있는 상황, 고민, 어려움 그리고 그 원인을 한 번 더 명확하게 아주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인건비, PBS 그리고 정책 지정 문제, 그 다음에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라는 명칭과 국가 정책이라고 하는 이 미션 사이에서 지금 어떤 그 괴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잘 짚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책 지정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지금 강조를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수탁하고 저희 그 국책연구기관의 이 예산 구조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마침 우리 김현노 팀장님께 이 정책 지정 사례,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뭐 지정 과제라고 해야 되나요? 예, 이 정책 지정 사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말씀 주시죠. 예, 오늘 그 내용 중에 정책 지정 아니면 지정 수탁 이렇게 혼합해서 쓰는 것 같은데요. 아시겠지만 저희 기관 명칭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점 평가가 들어가는 건 이 평가라는 거는 저희가 환경 영향 평가를 전담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 명칭에 평가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여담이지만 저희가 그래서 한국환경연구원으로 지금 기관 명칭을 변경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환경영향 평가를 저희가 전담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이 보면 환경영향 평가를 저희가 소규모부터 대규모까지 다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뭐 인건비를 지원받거나 아니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기간 뭐 나중에 슬라이드에 좀 보여드리겠지만 기간 고유 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금액이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평가업무본부에 계신 이 평가 전담 인력이 한 34명이 되는데요. 박사하고 연구원들 다 포함해서 그 예산으로는 진행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환경영향 평가법에 그다음에 환경영향 정보 시스템 운영 지침이라는 그 법률에도 근거가 돼 있어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환경영향 평가 정보 지원 시스템 유지 관리라는 이 사업을 지정 수탁이 되겠죠. 이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산은 저희가 한 10억 정도, 2021년을 봤을 때는 약간 변동이 있지만 한 10억 정도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전 사후 관련 사전 영향 평가하고 또 사후 영향 평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사후 영향 평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뭐 지정 수탁으로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전에 관련해서 요 수업 사업 같은 경우는 수탁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정 수탁으로 좀 진행하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정 수탁은 아닙니다. 지정 수탁은 아닌데 그와 좀 유사한 사례라고 좀 볼 수 있는 게 저희 연구원에는 국가기후변화 적응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2009년에 저가 설립이 됐고요. 그래서 이 설립이 되게 된 법적 근거는 저희가 이제 물론 이 정치련법에 명시가 된 게 아닙니다. 그 환경부에 소속되어 있는 환경부 주관의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의 2항에 저희가 국가기후변화 적응센터의 지정 및 평가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기후변화 적응 민간 대응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정 수탁과 영무 대응 사업이지만 지정 수탁과 좀 유사한 사례라고 좀 보일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이 사업은 3년마다 다시 종합 평가해서 저희가 다시 그 지정을 다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사업도 어떻게 보면 지정 수탁과 좀 유사한 사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기 때문에 환경이라는 게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물도 있고 국토도 나뉠 수 있고 자연환경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구축 운영 사업이라는 또 수탁 사업이 있습니다. 환경부 발주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저희가 연구원에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또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저희 환경책 기본법 23조와 그다음에 시행령 제11조 2, 그다음에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령 제12조에 이 사업을 저희 기관이 할 수 있게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 개 사업, 세 개 지금 제가 소개드린 사례가 어떻게 보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정 수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아까도 서두에 좀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건 지정 수탁의 사례고, 그러면 저희가 환경영향 평가 전문 기관인데 그럼 관련해서 출연금이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짧게 좀 소개 좀 해드리자면요. 저희 97년도에 저희가 이제 환경영향 평가 기관으로 됨으로써 이제 평가법이 제정됨으로써 저희가 이런 관련된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 평가라고 좀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환경영향 평가서 검토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사업이 있습니다. 요거는 사전적인 환경 영향 평가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후적인 측면이 환경 평가 모니터링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가 출연금 사업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 영향 평가서 검토 사업은 저희가 2002년부터 일반 사업을 했다가 2005년에 기간 고유 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전략 영향 평가도 2005년에 일반 사업으로 시작이 됐지만 2013년에 기간 고유 사업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사전 영향 평가는 기간 고유 사업으로 어떻게 좀 전환이 됐는데, 물론 이제 금액 면에서는 예산 면에서도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후적인 측면의 환경 평가 모니터링 사업은 현재도 일반 사업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아시겠지만 일반 사업은 매년 감액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 예산도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 관련된 환경평가 모니터링 사업을 기간 고유 사업으로도 전환을 해주십사 하고 매년 요구를 하고 있지만 좀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고요. 또한 인건비 관련해서 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환경영향 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대해서 이 인건비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100%를 좀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건비 관련해서 저희가 100%좀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좀 드리고 있지만 그 또한 좀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서 이 평가 업무 관련해서 좀 저희가 좀 어려움을 좀 갖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좀 저희는 지정하고 있는데 앞서서 모듈에서도 좀 여러 얘기가 좀 나왔지만 저희가 저희가 주 정부 부처인 카운터파트인 환경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국가 최상위 법정 계획 같은 경우를
제가 몇 개만 좀 꼽은 겁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뭐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최상위 계획이죠. 국가 하수도 종합계획 수립 얘기. 이것들이 이제 수의계획으로 진행될 때도 있고 입찰로도 진행이 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건 좀 큰 계획이고 법정 계획이고 예산 규모도 크고 다양한 분야의 다학제적인 연구가 필요한 연구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입찰로 표기되어 있는 연구들이 결국은 입찰로 떴지만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다시 수의계획으로 전환이 되고 결국은 이 관련된 이 최상위 계획 수립 같은 거는 저희가 계속해서 KEI에서 수행을 하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최상위 수익 같은 계획 같은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앞서도 좀 보여드렸듯이 평경영 평가 지정 수탁 사례와 비슷하게끔 법률 제정을 통해서 좀 저희가 이 정치련 국책 연구기관이 좀 지정 수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지정 수탁 또는 정책 지정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국책연구기관의 그 재정 안정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뭐 수단이자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최상위 법정 계획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저희 그 국책연구기관들이 정말로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각 정부 부처의 최상위 법정 계획을 수립하는 일종의 주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조심스럽게 저희는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명칭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기관명이라는 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과기부 산하이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국회를 가게 되면 과기정위에 왜 오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제 그 스페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이 과기 분야의 그 사례에 대해서 조금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주시죠. 네. 김태호 본부장님이십니다. 네. 예, 그 앞서 그 소개해 주신 그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쌍둥이 기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에서 온 김태호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경제인문사회 연구회하고 같이 이제 태어난 지가 한 20년 정도 됐는데요. 20년 이제 흐르다 보니까 서로 간에 좀 차이가 좀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차이 발생한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과학기술 분야에서 혼자 이제 있다 보니까 좀 더 좀 객관적이고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과학기술 분야 이제 국책연구기관이 이제 25개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간단하게 저희 이제 현황을 이제 좀 약간 소개를 드리면은 전체 25개 국책연구기관에 총 예산은 한 5조 원 정도 되고요. 그 중에 이제 실원금으로 한 40%, 약 2조 원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지금 정부 수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약 10% 정도가 민간 수탁 등의 이제 기타 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25개 기관들도 이제 기관별 특성에 따라 가지고 실원금 비중은 이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장 그 정부 실원금 비중이 높은 기관은 이제 기초연구를 좀 중심으로 하고 있는 한국천문연구원이고요. 한 85% 정도 실원금 비중이 되는 반면에, 그 다음에 응용 개발 연구를 좀 중심으로 하고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저희가 이제 에트리라고 하는데요. 이제 에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극단적으로 정부 출연금이 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그 경제인문사회 쪽 그 예산 프로세스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체적인 맥락은 비슷합니다. 비슷한 상황이고 비슷한 시스템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부 출연금 예산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확보하려는 노력, 그다음 최종 이제 국회에서 확정이 돼서 차년도에 사업계획 예산이 확정되는 그런 절차는 비슷한데, 차이점이 있다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5월 20일까지 과기부에 차년도 예산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5월 말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하고 기재부에 예산 이제 요구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경제문사회 분야 이제 연구기관하고 좀 다른 부분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그 심의를 거의 6월 한 달 동안 받고 이제 기재부로 예산이 넘어가는 그런 절차가 있다는 게 좀 다른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과학기술자문회의
기재부와 이제 기재부 이두 군데서 예산 그 조정 심의를 받고 정부 예산 확정되는 그런 절차를 이제 거친다는 그런 부분이 좀 이제 다른 부분입니다. 예, 그동안 이제 저희가 이제 예산 프로세스를 이제 쭉 이제 진행을 하고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예산 구조의 문제점을 좀 몇 가지 좀 저희가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 저조한 출연금 예산 증가율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출연금과 정부 수탁과 민간 수탁 4대 5대 1의 이제 구조인데 이 구조가 거의 한 20년 가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규모는 늘어나는데 출연금 예산의 그 출연금 비율은 이제 거의 이제 제자리에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통계 자료를 이제 보면은 최근 5년간에 국가 연구개발 예산, R&D 예산은 한 9% 정도, 연평균 9% 정도로 이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한 반면에 과기부 R&D도 저희 쪽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연평균 성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예산 증가율은 연평균 2%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국가 R&D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제 출연금 증가율이 적다 보니까 출연금 저희 비율은 항상 한 40%대 머문다는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50% 이상 정부 수탁하고 민간 수탁 한 60% 되는데요. 과도하게 이제 많은 수탁을 하다 보니까 소모적인 부담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제를 기획을 하고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선정이 돼서 협약까지 하는 그런 이제 연구 행정이 계속 이제 반복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보통 이제 과제 준비하고 선정될 때까지 한 4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지금 저희는 이제 조사 결과 이렇게 나왔는데요. 4개월 정도가 이제 투입이 되고요. 그리고 한 개 과제를 선정이 돼가지고 수행하기까지는 대략 한 3개 과제를 기획을 해서 그 중에 한 개 과제가 선정이 돼서 이제 수행하는 그런 또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제점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출연금 비중이 낮다 보니까 출연금과 정부 수탁이 연계가 좀 미흡하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 수탁 같은 경우는 부처의 수요에 따라서 그 발주가 되다 보니까 기왕 고유 연구를 하고 있는 출연금 예산과 연구와 그 다음에 부처 연구와 연계가 미흡한 부분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문제점을 또 하나 더 든다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과제 수주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인건비 중심의 과제 수주를 하다 보니까 그 연구 몰입을 하고 성과 창출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그 연구원들이 하루에 일하는 시간 중에 약 20% 정도가 과제 수주하고 과제 관리하는 쪽에 불필요한 연구 행정을 하고 있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나마 저희가 이제 저희 쪽에서는 이제 정책 지정을 좀 통해서 그래서 안정적인 연구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가 연구개발 혁신법에 따르면 이제 정책 지정을 할 수 있는 이제 요건이 정해져 있는데요. 혁신법에 따르면 이제 공모가 원칙이지만은 예외적으로 정책 지정할 수 있는 그 유형을 한 5가지로 이제 법에 이제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 안보라든지 사회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과제거나 국제기구와 그다음에 외국 정부와 협정에 의해서 과제가 이제 진행되는 경우, 그다음에 법령에 따라서 연구기관이 이제 지정이 되는 경우, 그다음에 재해, 재난 등 긴급 상황에 따라서 이제 과제 취집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이 돼 있어서 공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정책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정책 지정에 대해서는 이제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좀 활성화되어 있어가지고요. 저희 이제 25개 기관 중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12개 이제 연구기관이 정책 지정 예산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 7천억 가까이 되고요. 예산이 이제 전체 예산의 한 15%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출연금 40%,
정책 지정 15% 해서 한 55% 정도의 예산은 안정적으로 좀 받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정책 지정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적인 사례를 한 기간을 좀 들면은 정책 지정 예산이 가장 많은 기관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입니다. 약 4천억 정도 이제 정책 지정으로 받고 있는데요. 전체 예산이 한 5천억 되다 보니까 한 70% 정도를 이제 정책 지정으로 이제 받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이 기관은 한 20% 정도가 출연금이고요. 70%가 정책 지정. 안정적으로 받고 있는 게 한 90% 정도 된다고 하지만은 정책 지정 규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정책 지정 과제를 이제 예를 들면은 달 탐사 이제 연구 개발이라든지 다목적 실험 인공위성, 그다음에 한국형 발사체 이제 이런 걸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데 그런 쪽으로 이제 정책 지정을 받아가지고 대규모 장기간 연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책 지정의 유형으로 보면은 국가 안보라든지 사회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과제거나 아니면 연구기관이 한정돼서 공모가 실익이 없는 경우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시는 들었지만은 이제 정책 지정이 좀 어느 정도 저희는 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정책 지정 과제도 이제 대규모고 중장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은 이제 과제가 끝나면은 또 이제 그 다음 과제를 또 발굴해야 되는. 그러니까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그 우려가 굉장히 좀 크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제가 이제 장기간으로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저희도 연구기관장 임기가 3년입니다. 기관장 임기 3년인데 비해서 정책 지원 과제는 5년 이상 이제 장기 과제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관 경영진하고 그 다음에 연구 책임자 간의 이제 갈등도 좀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정책 지정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더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 정책 지정을 실현금으로 위반하는 그런 것도 이제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 정도로 간단하게 제 현황 좀 소개를 좀 드리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현황, 어떤 문제를 레이징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인을 좀 봤으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조용래 팀장님께 좀 말씀을 여쭙겠는데요. 좀 액션 위주로 좀 간결하면서도 강하게 좀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퀘스천 3개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게 되는데요. 이제 하우 퀘스천에 대한 이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다들 아시다시피 국책연구기관의 재정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건 과기연구기관도 마찬가지에 거의 비슷할 겁니다. 노란색으로 있는 것처럼 출연금의 일반 사업 파트, 그 다음에 간접 지원에 해당되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사업 수입, 오늘의 좀 정책 지정에 대한 예산 쪽으로는 얘기 많이 했는데 이쪽 중심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전체적인 어떤 그 정책 제안의 아이디어도 바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그 개선의 방향성을 봤을 때 한 4가지 방향성을 생각해 봤는데요. 이 출연금 체계 개선하는 거는 이거는 아까 다른 패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기관 고유 사업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요. 근데 현재는 저희는 그 현행법 개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정부 출연기관법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별도법에 이제 그 특정 그 법을 좀 만들어내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별도법 제정 쪽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철학법이라든지 그 철학에 해당되는 국가정책연구 뭐 기본법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정책연구 뭐 혁신법이라든지 이런 어떤 별도법 제정에 대한 것도 좀 제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책 운영, 정책연구 운영, 그 다음에 정책연구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그 아까 최한영 박사님 말씀대로 기존 법에서 도대체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알 수 없게 하는 그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자의 어떤 신분과는 또 다른 어떤 그런 그 책무를 요구하는 그런 법으로부터 일부 부분은 제외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그 신설 조항을 해서 단서 조항을 만들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연구자의 목적, 연구의 목적에 맞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를 좀 보장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출연료 체계 개선 같은 경우는 사실 반복적으로 수요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기관 고유 사업화에 대한 건데 이거는 사실 아시기 때문에 뭐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것 중에 그 정책 지정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그 정책 지정의 정의가 이제 다 나와 있고요. 관련된 효과에 대해서도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현행법에서의 정부 출연 기관법 부분을 개정하는 부분을 좀 제안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기관 지정 파트가 있는데요. 이 기관 지정 같은 경우는 아까 환경정책 그 평가연구원 같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과기정책위원도 비슷한 이제 그런 케이스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별도 법 그 기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근거 법령을 만들어내는 그런 케이스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딱 붙박이 잡아놓고서 너네들이 딱 지정해서 하면 돼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목적지향적으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계정 소유들이 되게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기 위해서는 그 트랙 레코드를 많이 또 정책 연구원도 쌓아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시일이 좀 많이 소요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예. 네, 제안은 이 정도로 좀 드릴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아주 많은 고민이 담긴 제안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조영래 팀장님께서 말씀 주신 제안에 대해서 우리 최환용 박사님의 의견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간결하고 강력하게 좀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책 지정 제도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있는데 저희도 정부 출연 연구기관법, 그러니까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라는 말을 안 쓰고 싶은데 계속 쓰게 되네요. 법 명칭이 그래서 저희 근거법인 정부 출연 연구기관법에 정책 지정 제도의 도입과 관련돼 있는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국가계약법이 항상 마음에 걸리죠. 국가계약법의 원칙이 경쟁 입찰입니다. 경쟁 입찰.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그 요건들에서 정책 연구가 벗어날 수 있느냐 이런 걸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행인지 불행인 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국무조정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검토를 하고 있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정부 출연 연구기관법의 근거를 갖고 그 다음에 국가개혁법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주는 방식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더 검토가 돼야 될 거는 공문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이렇게 부르죠. 보통 그냥 공공기관 이렇게 부릅니다. 기타 공공기관 또 공직자 유관단체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이해충돌방지법이나 청탁금지법이나 이쪽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냥 간단하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네트워크를 해서 집단지성을 통해서 정책 연구를 해야 되는 연구기관이 갑자기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이런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죠. 이해충돌방지법도 저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연구를 굉장히 위축시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지속적으로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국책연구기관을 국책연구기관답게 만들 수 있는 제도적인 모니터링, 그다음에 제도적인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법을 고쳐서 정책지정제도는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공론화를 해야 되겠다. 이게 사실 소기 언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태우 본부장님께서 좀 팁을 주신다면? 예. 저도 이제 그 방향 제시에 대해서 이제 그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그 현재 그 정부 출연금의 일반 사업을 이제 기관공사화 한다는 그런 단계별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저는 이제 단계적인 추진보다는 획기적으로 한 번에 이제 개편을 해야 된다 그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저희 과학기술 분야 쪽도 2008년까지는 일반 사업이 있었고요, 기관공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09년도에 일반 사업을 다 폐지하고
일반 사업 예산을 다 기왕구이 사업으로 전환해서 지금은 이제 체계가 일반 사업은 없고 주요 사업이라는 체계로 하나로 이제 운영이 되면서 그 당시 아마 실현금 비중이 안정적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예산 개편 그런 일환으로 좀 획기적으로 한 번에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경제문사의 분야 쪽에서도 같이 그 적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이제 적용은 아무래도 이제 그 정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변화, 교체하는 시점에 그런 이제 대안들을 제시를 해가지고 정권 새로운 정부 출범할 때 한 번에 이렇게 개편이 하면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정책 지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쪽도 정책 지정이 이제 활발하게 되고 있지만은 그 개념 정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프로세스 정립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프로세스 정립이 돼야지 지금처럼 일시적으로 정책 지정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예측 가능하게 정책 지정을 준비하고 이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법령에 이제 명시 가능한 그런 이제 기존이나 신규 사업들을 좀 발굴해서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 업무나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이제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마침 오늘 그 홍성국 의원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이제 법 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도움을 좀 받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뭐 의견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짧게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예산 그 제도 개선 쪽의 내용을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 말씀 좀 드리는데요.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저희나 그다음에 경제문사의 연구기관이나 이제 똑같은 비슷한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같이 좀 협력해야 될 그런 부분일 것 같아서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각 연구기관의 역할과 책임, R&R에 따라 가지고 이제 중장기 재정 전략을 수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소해야 될 분야, 그다음에 확대해야 될 분야를 이제 명확히 설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관의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출연금을 확대가는 그런 전략에 따라서 좀 출연금 지원을 좀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시범적으로 자율예산, 일명 묶음예산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걸 이제 시범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저희가 정부 출연금 예산을 하다 보면은 보통 전년도에 이제 준비를 하고 올해 이제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에 이제 과제를 수행하다 보니까 긴급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 같은 뭐 그런 이제 상황인데요. 그거를 이제 기관장의 책임으로 기획하고 편성하고 집행을 하고 하는 자율성, 유연성을 좀 부여를 하고 그다음 사후 평가 후에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자율 예산을 현재 저희가 한번 제안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